한국일보 기자들이 만드는 팟캐스트 방송 시사난타 H. 자고 나면 터지는 각종 성범죄 때문에 나라 전체가 들끓고 있습니다. 조두순, 김수철, 김길태, 김점덕, 그리고 고종석까지 아동 성범죄자의 이름을 다 늘어놓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이런 끔찍한 아동 성범죄 사건은 매년 1000여 건 이상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최근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건수는 최근 5년 사이에 2.4배 증가했는데요. 특히 아동 인구 10만 명당 아동 성범죄 발생 건수 증가 비율은 한국이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참 부끄러운 기록입니다. 시사난타 H 46번째 시간, 오늘은 연이어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해서 다뤄봅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난타 H를 진행하는 한국일보 산업부 최진주, 사회부 김지은 기자입니다. 아동 성범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각종 처벌과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땜질식 처방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08년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성폭행했던 조두순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는 전자발찌 부착기간 연장, 성충동 약물치료, 즉 화학적 거세 등 각종 대책을 서둘러 내놨었죠. 하지만 지금까지 범죄 억제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와 경찰은 비슷한 대책을 내놓았죠. 화학적 거세 대상을 기존의 16세 미만 피해자 대상 범죄자에서 19세 미만 피해자 대상 범죄자로 확대, 또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확대, 거리 불신 검문 제도 강화, 이런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정부와 경찰의 대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네, 그 피해 아동과 가족이 겪어야 하는 심리적인 고통에 대한 대책도 부족한 상태인데요. 성범죄 피해 아동 스스로도 본인이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자책감이나 트라우마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들도 자식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자괴감과 또 주위의 시선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기 일쑤입니다. 정부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을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10명 중 4명은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성폭력상담소 백미순 소장 전화 연결을 해서 성폭력 사건의 원인과 대책의 실효성, 또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가 있는지 얘기를 나눠볼 예정이고요. 이어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인 해바라기 센터를 취재한 사회부 남보라 기자와 함께 정부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백미순 소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나주에서 초등학생이 납치가 돼서 이제 성폭행을 당한 사건 이후에 이제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대책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보면 보통 이제 처벌을 강화하는 위주의 그런 처벌의 수정을 맞춘 대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화학적 거세를 확대 적용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형량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이런 그 처벌 위주 대책의 좀 실효성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는 이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로서 이렇게 처벌을 강화하자, 오히려 이렇게 저희가 주장을 해야 하는데, 네. 이런 처벌 강화 정책이 별로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서 조금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화학적 거세나, 예를 들면 전자발찌, 그리고 오늘 보면 물리적 거세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오늘 모 의원께서 고안을 입법하자는 그런 거를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런 대책들이 어떤 실효성을 거둘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련되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계속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런 형벌 강화 정책들은
사실은 성폭력 범죄 중에서 아주 일부분에 속하는 범죄에만 해당이 되는 그런 처벌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처벌들이 성폭력 전반적인 그런 예방책이 되기도 어렵고, 형벌을 아무리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들이 그것 때문에 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지 이런 억제력을 발휘하는 것도 아니어서 조금 그러한 대책들을 쏟아내면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한테 그렇게 착시 효과를 주는 것이 좀 안타까운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처벌을 강화하면은 그래 한번 뭐 잘못 실수하면 뭐 한 평생을 살아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안 할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또 상당히 많이 그렇죠.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나주 사건의 가해자나 지난번 통영 사건의 가해자나 네. 대부분 그렇게 언론에 드러난 정말 흉악한 범죄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중형을 받게 될 거예요. 중형. 그렇게 네.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하는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제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서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10년 이상부터 시작해서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현행 법규로도 중형을 가하려고 하면 네. 얼마든지 중형을 내릴 수 있는 거인 거지. 지금 현행의 법규가 너무 미비하거나 형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중형이 내려지지 않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양형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오히려 법규를 해석하고 얼만큼 적극적으로 적용하느냐에 판사의 의지에 따른 문제가 더 강한 거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네. 만약에 한번 내가 판사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그 고소가 들어왔고 그 사건을 내가 판결을 내려야 된다고 할 때, 예를 들면 나주 사건 같은 경우에는 쉽게 내릴 수 있어요. 사회적 공분이 있는 사건이고 보다 명확하니까. 네. 그렇지만 일반적인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와 그러니까 피해자의 주장이 있고 증거가 별로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네. 이 사람에게 정황상은 가해 행위를 한 것 같아 이렇게 인정이 되지만 범죄가 형량이 너무 높기 때문에 내가 유죄 판결을 함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성폭력의 유죄 판결률은 오히려 낮아질 우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예를 들면 흉악한 범죄에 대해서 형량을 높이지 말아라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량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몇 가지 소수의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용이 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률로 오히려 떨어뜨리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니까 현행 법규 내에서 오히려 처벌률을 좀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자. 처벌 강화하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또 이 와중에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성범죄 대책 중에 좀 어떤 데 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그 성범죄 대책이 균형 잡힌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처벌에 관해서도 범죄 유형이 굉장히 다양해요. 친족 성폭력 피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직장 내의 성폭력도 있고, 뭐 인터넷 채팅에 의한 성폭력도 있고, 이렇게 그 범죄 유형이 다양하면 정부도 그 다양한 유형에 맞추어서 적절한 그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가해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폭력은 피해자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나, 예를 들면 시스템, 피해자들이 피해를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면 의식개혁도 너무 필요한 거잖아요. 저희가 사회 전반적인 성폭력을 인쇄하는 이런 문화에 대해서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느 세월에 그걸 한다고 이렇게 장기적인 얘기만 하고 있냐. 손쉬운 대책을 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의식의 변화는 굉장히 필요한 거고, 그런 여러 가지의 제도나 개선책들을 균형 잡히게 생각해서 정부는 그걸 마련하고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을 좀 설득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여론이 강력하게 처벌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국민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이 너무 상황이 두렵고 이게 좀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럴 때 사실은 성폭력의 현황이 이런 거야.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이런 대책을 내놓고 그리고 또 피해자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균형 잡히게 우리가 대책을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하는데 강화해라 이렇게 하면
그래, 강화하겠습니다. 우리가 강화하겠습니다. 이러고서 강한 대책을 내놓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과연 적절하게 돌아가는 상황인 건지 의문스럽습니다. 네. 또 성폭력 범죄 발생 후에, 방금 전에 피해자 말씀하셨는데, 이 피해자의 어떤 심리치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안 되고 있고, 또 그런 대책도 잘 마련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뭐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성폭력 피해자들의 치료 비용이, 네. 치료비는 연간 한 10억 정도예요. 10억이 좀 넘는 돈인데요. 네네. 그런데 지금 계속 보도되는 것처럼 1년에 성폭력 범죄 이게 신고되거나 아니면 인지되는 범죄 비율은 한 2만여 건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피해자들의 한 사람당에 돌아가는 그 치료비는 굉장히 적겠죠. 네. 그래서 치료비도 일단 충분하지 않은 게 문제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성폭력 피해자들은 보통 피해 후에 정신적 외상을 많이 겪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의료적 지원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심리적 치유라든지 피해 회복을 위한 이런 지원들이 되게 필요한데 사실 어디 가서 심리 상담을 받는 건 굉장히 비용이 비싸요. 네. 그래서 이제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극복하기까지 충분할 만큼의 심리적 상담을 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성가족부의 예산이 직접 단체들이나 의료기관에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에 배당이 돼요. 네. 그러면 배정을 받은 지방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의료비로 인정받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상담이 상담받는 네, 예를 들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산부인과적 진료는 다 받아요. 누구나 이제 어느 지방정부나 다 인정을 하는데 네. 제가 정신병원에서가 아니라 전문적인 치료기관에서 상담을 받았다. 이러면 서울 같은 데에서는 대부분 다 인정을 해줘요. 그 비용을. 그렇지만 다른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인정을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항상 치료비가 모자라는 단체이기 때문에 치료비가 모자랄 경우에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단체들한테 지원을 요청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피해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상담소이거나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지원을 요청하면 그 해당 상담소에서는 심리적 치유는 좀 우리가 지원하기 어렵다. 왜냐면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그 인정 잘 안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 치료의 전체적인 그 예산도 확대를 해야 되지만 그 예산을 어떻게 쓸 건지, 어느 경우까지를 피해자의 피해 범위로 인정해줄 건지, 치유의 범위로 인정해줄 건지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일관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일관된 지침이 필요한 거죠. 예. 그리고 지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정부에까지 이렇게 전달되는 체계에서 그게 잘 지켜지지 않죠. 일단 예산을 또 많이 늘려야 되겠네요. 2만 명이나 되는 피해자들에게 그 치료가 계속 되려면, 그리고 또 심리 상담이라는 게 한 번 하고서는 끝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장기간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마다 이렇게 돈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예산도 상당히 많이 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산도 늘어야 하고 또 이게 성폭력 피해라고 하는 것이 피해자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가족 전체가 트라우마를 겪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원해야 되는 대상이 꼭 피해자에게만 한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네네. 그렇게 따지면 지원 예산은 획기적으로 늘어나야죠. 네. 법적으로도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을 텐데요. 예를 들면 친고죄 폐지도 그렇고 또 합의제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친고죄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네. 이번에 여야에서 한 목소리로 친고죄 폐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실제로 민주통합당에서 유승희 의원실에서 유승희 의원님께서 입법 발의도 하셨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좀 낙관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제 예를 들면 신고 때는 이런 거잖아요. 피해자가 신고를 해야만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걸 인지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에 대해서 가해자를 처벌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 신고율 10% 미만인 경우에 대부분의 90% 이상의 가해자들은 처벌받지 않고 법망을 빠져나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저희는 이 신고죄가 사실은 그 도입이 된 취지가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겠다. 피해자가 자기 본인의 사건이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그 사건은 수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네. 이게 피해자를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가해자의 처벌을 막게 되는 네. 그렇게 이것이 작동을 해왔기 때문에 신고죄가 폐지가 돼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합의 말씀하셨는데 네. 합의는 약간 그 신고죄에서 비롯이 되는 게 커요. 네.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를 하면 1심 판결 전까지 내가 합의를 해주게 되면 고소를 취소할 수도 있고요. 합의를 하게 되면 양형에 굉장히 영향을 미쳐서 이 형벌을 받게 되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뭐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집행유예 비율이 40%라고 하는데 네. 그렇게 되면 가해자나 가해자 가족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합의를 받아내서 처벌을 면하는 게 굉장히 큰 목적이 되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피해자를 밤낮으로 피해자한테 가서 합의를 해달라고 협박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에 피해자 집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었는데 성폭력 피해가 드러나기도 하고, 이웃 사람이 알게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악영향들이 나타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신고죄를 폐지하게 되면 이제 합의를 강요하거나 이런 것도 조금 더 줄어들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이거는 내용 도중에 말씀하셨었는데요. 우리 네. 사회의 그 인식을 바꿔야 된다 그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어떤 네. 형태로 바꿔야 할지. 그러니까 네, 저는 성폭력에 대한 그 반응이 이제 최근에 보면 언론 보도를 보면서 우리 사회의 성폭력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로 굉장히 나누어진다. 네. 하나는 이제 엄벌주의라고 하는 경향이 있고 하나는 온정주의라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네. 이번 나주 사건이나 통영 사건이나 이렇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정말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하고 가해자에게 중형을 내리라고 저희가 요구를 하잖아요. 네. 그렇지만 또 다른 많은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는 가해자에게 굉장히 온정주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사실 현장에서 마주치는 많은 사건들은 가해자의 앞길이 구만리 같은데 좀 용서해줘라. 네. 그리고 예를 들면 가해자가 지금까지 보면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해왔고 다른 범죄 경력도 없기 때문에 초범이기 때문에 좀 용서해줘라. 그리고 그래서 낮은 형량을 내린다. 이런 식의 온정주의적 판단이 굉장히 많은데 네. 피해자를 굉장히 양분하는 거거든요. 아주 보호받아야 될 대상과 아니면 본인이 자신을 보호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폭력에 대해서 엄청 죽도록 저항하고 본인이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성인 여성들 같은 경우에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혹시 당신이 성폭력 그 피해를 유발한 책임이 있는 거 아니야? 당신이 유발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두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우리 사회에서 갖고 있는 성폭력 범죄를 보는 이중적인 시각들, 이런 것들을 좀 일치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사소한 우리 일상에서의 성폭력은 결국은 아주 심각한 성폭력을 초래하는 사회 문화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상의 성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한 가지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2009년이었나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예전에 조두순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그 당시에 성폭력에 대한 여론이 이제 막 들끓었던 시기였어요. 네. 그때 저희 성폭력 상담소가 피해자 쉼터를 무상 임대를 받았어요, 서울시로부터. 네. 그래서 그 쉼터를 이제 이렇게 내부에 수리를 하는 도중에 이 집이 성폭력 피해자 쉼터로 이용이
쉼터가 들어온단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외부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모두 다 반대했어요. 저 쉼터가 들어올 수 없도록. 피해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도 아니고. 가해자가 아니고요.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피해자 보호시설은 일단은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해서 저희가 결국 못 들어갔고, 그리고 저희 피해자들은 그냥 여기가 삶의 공간인 거예요. 무슨, 여기에서 학교도 다니고, 여기에서 직장도 다니고, 이런 삶의 공간인데, 지역 주민들이 그 조준 사건이 발생했던 당시임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피해자들을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좀, 이제, 시민 여러분께, 우리의 분노를 조금 더 피해자를 지원하고 지지하는 쪽으로도, 네. 좀 모아주셔라. 그것들을 좀 방향을 조금 이렇게 방향을 틀어주셔라. 예, 여기에 피해자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 가해자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만큼 피해자에 대해서 관심을 이렇게 가져야 되는 그런.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거죠. 예. 사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내용도 되게 와닿았던 게, 지난번에 그 서산이었나? 그 피자집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그 네. 학생이 그 성폭력을 당하고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네네. 그때 그 사람들이 굉장히 공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터넷 댓글을 보면 왜 그렇게 모텔을 따라갔냐부터 해서 그런 그 피해자가 그걸 유발했을 거라는 식의 그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 경우는 그나마 자살을 했으니까 그 어떤 사람들이 분노를 했지, 만약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히 그거에 대해서 신고를 했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 보면은 왜 거길 따라갔냐 이런 댓글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피해자들을 막 고소하지 않았냐. 예,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피해자에게 이제 더 그 책임을 돌리는 식으로 참 그런 인식이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아니 저희는 일상적으로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피해자들의 사건을 이제 들여다보고 같이 이제 뭐 경찰서나 검찰이나 법원에 이제 같이 가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늘 그런 것들이 직면을 해서 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공분에 조금이라도 피해자를 지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돌려주시면 정말 성폭력 피해자들이 그 신고도 더 쉽게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가해자들도 더 쉽게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가 훨씬 더 줄게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안타까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최근에 발생한 성폭력들이 이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어떤 성폭력들이 많았는데요. 그게 네. 실제로 경찰청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그 아동 대상 성폭력 건수가 2.4배로 늘었다. 이러면서 굉장히 그 전체 성폭력에서 아동 대상 성폭력이 차지한 비중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이유는 무엇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가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옛날부터 있었던 것인데 드러나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로 최근에 특히 이렇게 아동 대상 성폭력, 잔인한 성폭력이 일어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고 싶거든요. 예. 지금 말씀하신 측면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성폭력 사건의 고소율이 높아진다고 하는 건, 예전에는 이제 뭐 묻어두거나 이제 집에서 왜냐하면 이 아이의 미래에 뭐 그 결혼을 못 한다든지, 뭐 얘는 인생이 끝났어, 뭐 이제 이런 식의 인식 때문에 그 성폭력을 아예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경우도 많았는데, 지금은 친족 내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고소가 되거나 문제제기하는 경우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서 아동 성폭력 사건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측면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는 좀 단언하기가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아동 성폭력의 이유라고 하는 것이 정신병리적인 이유서부터 사회경제적, 심리적 요인까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기 때문에 성폭력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단언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러한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폭력의 수위가 점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러면서 취약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또 더 극악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다시 한번 말하면 폭력과 차별이 만연한 이 한국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자기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아동에 대해서 더 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부는
아니고 상당히 많은 언론이나 이런 데서 그 원인을 갖다 음란물에서 찾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아동 음란물의 경우에 더욱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유입이 돼서 그게 늘어난 거다. 이런 식으로 거의 단정적으로 이렇게 쓰는 곳들도 있는데 그것과의 관계가 정말 많이 있는 건가요? 저는 예를 들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동 음란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한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아동이 자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렇겠죠.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하고 본인이 찍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동 음란물에 대해서는 저는 그 폭력성을 당연히 인정하고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단호한 입장이긴 해요. 그렇지만 음란물이 성폭력이 발생 원인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음란물은 예를 들면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이 가능한 문화적 코드나 문화적 상황들을 보여주는 것이지 음란물 때문에 모든 성폭력을 저지르진 않는다. 음란물을 보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범죄자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음란물이라고 하는 건 음란물 때문에가 아니라 그러한 음란물이 일상적으로 소비가 되고 거기에서 여성이라든지 아동을 성적 쉽게 대상화하고 그것이 용인이 되고 이러한 사회적인 우리의 문화, 우리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지표인 것이지 음란물 이퀄 성폭력 유발 원인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 자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어렸을 때 이제 특히 여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성폭력을 당하지 않을까에 대한 교육은 하지만 그 남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성폭력의 가해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교육이 미비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고칠 점이 없을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은 성폭력의 예방 교육이라고 하는 건 전반적인 인권 교육의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한테 그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어떻게 하면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어요? 예방 대책을 말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도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성폭력을 그게 여성이건 남성이건 이 성폭력적인 상황에 대한 예민함을 길러야 되는 거다. 타인의 신체가 굉장히 존중받아야 되고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굉장히 존엄한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고 우리가 왜 이제 놀이할 때 옛날에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았어요? 똥침도 똥침 아니면 아이스케이트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행위가 어느 경우에는 본인은 재미나 장난으로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받아들이는 상대방에게는 폭력적인 행위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행위가 상대방에게 미칠 어떤 영향 그리고 그 피해들을 예민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아이들이 인권교육의 시스템 내에서 계속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만 사회 전체의 문화가 좀 더 이렇게 흐름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네, 그런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좀 기르는 교육도 필요하겠네요. 소장님 오늘 그 말씀 감사하고요.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백미순 소장님과 전화 연결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남보라 기자와 함께 정부 대책과 또 피해자 지원센터 현황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남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성폭력 그 대책에 대해서 방금 전에 그 소장님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 위주의 대책만 나오고 있다. 피해자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지원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실제로 현재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 내지는 정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이런 기관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지금 그러니까 여성가족부가 전국에 31개소 지원센터를 운영 중인데요. 이게 지금 이름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해바라기 아동센터라는 게 있고요. 네. 그 다음이 원스톱 지원센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역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2003년도에 정부가 어린이 안전 원년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 안전 원년을 선언을 하면서 아동 성폭력에 대해서 특히 이제 엄하게 대응을 하고 이제 피해자들을 일괄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하면서 2004년부터 처음 생긴 게 해바라기 아동센터입니다. 그래서 해바라기 아동센터가 생겼는데, 그러면 그 아동뿐만이 아니라 여성들도 함께 이제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생긴 게 원스톱 지원센터고요. 근데 사실 이 두 가지 기능이 굉장히 중복이 많이 됐습니다. 이 둘 다 그 성폭력 피해자들한테 제공한 기능들이 뭐 경찰 진술을 경찰서가 아닌 이 센터에서 편안한 환경에서 받을 수 있게 하고, 또 뭐 그 긴급하게 산부인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또 이제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을 치료받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전화로 상담을 받고, 이런 부분을 했는데 거의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어서 이게 뭐 중복이다, 예산 낭비다라는 비판이 있어서 2010년부터 생긴 게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입니다. 그래서 이 기존에 2004년부터 생겼던 해바라기 아동센터랑 네, 2004년에 처음 생겼던 해바라기 아동센터, 그리고 2005년에 생겼던 원스톱 지원센터 두 가지의 기능을 통합을 해서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라는 것을 이제 만들기로 했는데요. 사실상 지금까지 통합이 된 건 2개소밖에 없고요. 이렇게 지금 기형적 세 가지가 다 병존을 예.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네. 아직도 이 세 가지가 각기 다른 같은 기능을 하면서 똑같이 지금 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사실 좀 황당한 경우도 있는데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병원에서 이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같은 병원 안에 원스톱 센터와 아동센터 2개가 각각 또 따로 들어와 있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도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한테는 어쨌든 이런 센터의 존재가 굉장히 절실할 텐데, 실제로 뭐 일부 지역에 또 없다는 얘기도 있어요. 실제로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나요? 지역별로? 네. 지금 전국에 총 31개 센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지금 예를 들어 강원, 춘천 같은 경우는 원스톱 센터랑 그 해바라기 아동센터가 2개가 같이 있는 것도 있고, 그에 반면 충남, 대전, 제주 같은 경우는 원스톱 센터는 있는데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해바라기 아동센터나 해바라기 여성 아동센터는 없어서 네. 심리치료를 받으려면 다른 시나 도로 가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 센터가 원스톱 센터에서는 심리치료를 받을 수가 없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기능들을 똑같이 공유하는 건 맞는데요. 그러니까 원스톱이랑 여성 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그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경찰에서 바로 연락을 해서 응급 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스톱 센터가 됐든 여성 아동 센터가 됐든 그 피해자가 가까이 있는 이 두 센터 중에 한 곳으로 가서 뭐 진술이나 응급 치료를 받을 수가 있고요. 이런 뭐 경찰에서의 진술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끝난 이후에 좀 장기적으로 심리 치료를 받고 싶다 하면 해바라기 아동 센터로 가서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센터가 똑같은 기능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 8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서로 조금씩 이렇게 조율이 되긴 됐는데요. 사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경황도 없고 이런 걸 알아볼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쨌든 피해자들에 대한 창구는 단일화하되 그 안에서 뭐 아동이 됐던 장애인이 됐던 그리고 그 피해자마다 필요한 그런 지원은 각각 이제 서로 자기들끼리 다른 루트로 해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이게 통합이 되고 이게 체계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거 자체가 전혀 안 되어 있는. 피해자가 알아서 어디를 가야 될지 이런 걸 정해야 되기도 하고 또 네. 자기 지역에는 그 해당 기능을 하는 데가 없으면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네요. 그 성폭력 피해자들이 지금 정부 지원을 받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사실 그 비율은 지금 정부에서 따로 추산을 한 게 없어서 얼마나 되는지조차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004년부터 8년 동안 정부가 이런 센터를 운영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성폭력 피해자 중에 뭐 경찰에 신고가 된 피해자 중에 의료 지원을 몇 명에게 했는지, 그리고 뭐 심리치료 지원은 몇 명에게 했는지 그런 부분이 명확히 집계가 안 되고 있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그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고 바로 이제 상담소로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피해자들과 이게 다 뒤섞여 있어서 사실은 경찰에서 집계한 이 피해자 중에 과연 몇 %나 그런 이런 지원센터와 연계가 돼서 가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는지 네. 그런 수치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경찰청에서 작년에 총 성폭행 및 성추행 발생 건수가 한 2만 건 정도였는데요. 네. 2만 건 정도였는데 작년에 원스톱 지원센터와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에서 지원해준 그 피해자들이 총 12,000명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춰보면 그 비율이 한 10명 중에 6명 정도라고 추산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피해 수혜자 중에는 전화로 그냥 상담만 한 사람들도 포함되기 때문에 최대 6명이라는 거지, 사실은 그보다는 굉장히 적은 수치일 걸로 보입니다. 적극적인 어떤 상담이나 어떤 그런 도움을 받았던 사람의 수가 12,000명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그냥 단순히 전화로 물어보는 정도도 다 그 안에 들어간 거군요. 네. 어떻게 보면은 경찰에 신고를 했을 정도라면은 상당히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피해를 이렇게 알려서 그 가해자를 처벌해야 되고 그런 생각이 있어서 알렸을 텐데, 그렇다면은 다들 지원을 받아야 마땅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왜 생각보다 그 전화로 단순 문의한 경우까지 포함해도 10명 중에 6명밖에 지원을 받지 않았는지 못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지금 경찰 내부 지침상 이 센터에서 그 진술을 하게끔 한 대상 자체가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 여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동 성폭력 피해자나 장애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 당시를 이렇게 진술하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고 전문가가 꼭 배석을 해야 되는데, 그 경찰서 내에서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런 이 아동 피해자, 장애인 피해자를 배려해주기 위해서 가급적 이 두 가지 이 두 피해자들은 이 지원센터에서 진술을 하게 하도록 돼 있어서 보통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 비장애인이면서 성인 피해자들인 경우에는 이거 자체를 사실 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센터가 있는지, 내가 경찰서가 아니라 거기에 가서 안정적으로 진술을 받을 수 있는지 이거 자체를 모르는 피해자가 사실은 많고요. 근데 사실 이게 잘만 운영이 되면 피해자라면 누구든지 전액 그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치료비를 다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규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나요? 예, 저도 이번에 취재하면서 처음 알았는데요. 이게 아동이나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는 누구나 다 이 센터를 통해서 산부인과 진료 비용, 예를 들어 임신을 하게 됐다면 임신 중절 비용 이런 것들을 전액 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피해자 그 지원센터가 어쨌든 31곳인데 이 숫자 자체도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곳에서는 좀 지원이 제대로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이 위탁 운영하시는 분 관계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분들도 이 맨날 피해자를 만나면서 굉장히 도와주고 싶은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력이나 예산의 부족함 때문에 장기적으로 길게 도와주지 못하는 부분을 가장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성폭행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최소 그래도 1, 2년 정도는 장기적으로 상담을 하고 사회에 잘 적응을 하는지를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 지원에서는 보통 6개월, 길어도 1년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게 전부라고 합니다. 이번에 그 나주에서 발생한 그 초등학생 그 납치 성폭행 사건에서도 이 정부 지원 그 해바라기 센터의 그 역할 문제가 도마에 올랐었는데 실제 어땠었나요? 네, 그 피해 아동이 있던 나주에는 센터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목포에서 목포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에서 상담사 한 명이 나주 종합병원으로 파견이 됐는데요. 근데 이 상담사가 도착을 한 것 자체가 이미 아동이 그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다음이었는데요. 이 산부인과 의사는
이 아동이 어떤 상황으로 왔는지 전혀 전달을 받지 못해서 복막염 환자인 줄 알고 처음에 아동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막염 환자인 줄 알고 아동을 보려고 하는데 얼굴에 목을 졸리면서 아동 얼굴에 실핏줄이 다 터졌는데 의사가 복막염 환자가 이렇게 얼굴에 실핏줄이 터질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그런 성폭행 피해자라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가족도 경황이 없고 경찰도 수사에 여념이 없어서 그 담당 산부인과 의사에게조차도 성폭행 피해자라는 게 전달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이런 센터에서 나간 상담사나 그런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환자가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식으로 진료를 봐주셔야 된다는 거를 의사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우선 그 부분에서 좀 미흡했고요. 그 다음에 또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상처를 심하게 입었을 때 그냥 진료를 볼 경우에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물리적으로도 아픔이 많기 때문에 보통 진통제를 투여를 하고 이렇게 상처를 진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지금 전혀 전달이 안 돼서 진통제를 맞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산부인과 진료를 받고 또 그 다음에 어머님이 굉장히 많이 불안 증세를 보이셨나 봐요. 자기 자녀가 그렇게 이제 일을 겪어서 불안 증세를 보이면서 이제 불안 증세를 보이셨는데 병원 측에서는 어머니에게 전남대 병원으로 급하게 옮길 것을 계속 권유를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나주 종합병원은 좀 소규모의 병원이기도 하고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큰 병원으로 가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하시라라고 권유를 했는데 어머님은 이 자녀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냥 빨리 여기서 좀 수술을 해달라라고 그렇게 서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고성도 오가고 굉장히 좀 갈등이 심했던 걸로 얘기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상담사가 그 사이에서 중재를 하고 이게 빨리빨리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과정에서 어머님도 더 많이 불안해하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혜진 의원이 31일 날 이제 거기 내려가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전해 듣고 그 상담사한테 그럼 혹시 정신과 의사한테 이제 어머님 정신과 이 검진은 의뢰를 했느냐라고 물어봤대요. 이 센터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가족 지원 부분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 상담사가 신혜진 의원에게 아니 그게 왜 필요하냐라고 되물었다고 해요. 그래서 신혜진 의원이 굉장히 화가 나서 당신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거를 왜 필요하냐라고 되묻는 것 자체가 너무 황당하다. 기본적인 역할조차 못하고 있다라고 좀 많이 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그 센터에 있었던 그 상담사분이 정확하게 대처를 좀 못했던 것이 사실이네요. 그런 상황에서는. 그리고 또 이 아동 같은 경우에 30일 저녁에 수술을 받고 31일 바로 다음날 진술을 했는데요. 보통 이 경우에 이 아동은 가해자가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오히려 긴급해서 빨리 진술을 듣고 인상착의나 이런 걸 들어야 되기 때문에 진술이 긴급할 수 있는데 이미 피해자가 잡힌 상태였고 진술을 긴급하게 할 이유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되게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진술을 했다고 해요. 사실 이 부분은 나영희 사건 때도 똑같은 진술을 몇 번이나 반복하고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됐던 부분인데 이번에도 상담사가 진술 시기가 알맞은지 정신과 전문의에게 상담도 하지 않고 바로 그렇게 진술을 시켰다고 해서 이 부분도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 그 센터에서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건데 적당하게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숫자도 부족하고 그나마 있는 곳에서는 상담사조차도 전문성이 없어서 당연히 받아야 될 조치를 받지 못하고 또 말한 듯이 경찰 진술 과정에서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에도 그대로 이번에도 노출이 된 건데 참 피해자 고통 그렇게 가중시키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게 참 답답하네요. 네. 어떻게 보면은 취지 자체는 센터가 그런 역할을 해주도록 하는 취지 자체는 상당히 괜찮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잘 운영이 좀 안 되고 예산이라든지 어떤 상담사 아까 말했지만 상담사들이 대부분 진짜 석박사 학위를 많이 갖고 있고 임상 경력들도 상당히 되는 사람들이 특히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한다고 하면은 더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굉장히 좀 그런 분들을 많이 모시기에는 예산이나 여러 가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돼야 될 것 같네요. 여기까지 사회부 남보라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남 기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한 잔혹한 성범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전국은 분노로 들끓고 정부는 대책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비슷한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따져보면 의외로 그렇게 도입한 대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됩니다. 2차 피해를 없애려고 만든 피해자 지원센터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13살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에 대해서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실제로는 이런저런 이유로 중형이 선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도를 만드는 데 그치지 말고 충분한 예산 지원과 치밀한 설계를 통해 그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선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들끓다 금세 꺼지는 냄비 같은 분노 대신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 개선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겠죠. 시사난타 H 46번째 시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한국일보 사회부 김지은, 산업부 최진주였고요. 제작의 디지털뉴스부 강희경, 박소영, 허경주 기자였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사난타 H에 의견을 주실 분은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시사난타 H를 검색하시거나 최진주, 김지은 기자의 트위터로 의견을 주셔도 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